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공동명의 집으로 대출받아 나가서 살래요. 온라인 광고 사기를 당했어요. 상속 요구하는 불륜 며느리. 돈을 빌렸을 뿐인데 명의신탁 의심받아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살펴보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법률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법률인싸에 들고 오셨나요? 네네. 아직 수령하지 못한 이제 어딘가에 숨겨진 내 돈, 또 귀찮다고 미루다가 아직 받지 못한 돈. 바로 이제 실손보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손보험료를 청구해본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시키자는 법안이 꽤 오랫동안 이제 국회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실손보험 아무리 잘 들어있다고 해도 청구하기 귀찮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작은 액수다 10,000원, 20,000원 이런 경우에는 또 너무 그 절차를 거치기 귀찮아서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 법안, 이게 좀 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이제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당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져 이제 이번엔 드디어 국회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총 6개인데요. 법안들은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개기관을 두는 것과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에 이제 차이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각 이제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마저 개정안의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 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같은 달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약속했으나 아직은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청구 절차가 소액이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지난 2020년에서 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논의가 의료계의 반대로 이제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궁금해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그 요양기관이 중개기관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병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필요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실손보험 서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료가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들을 발급을 해줘요. 그럼 이 서류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모바일 앱도 있지만 팩스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실손보험 A사에 예를 들어 보험을 들었다. 그럼 거기 이제 서류를 직접 그 환자가 전송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보면 이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계속 묵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 보면 이런 거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 실제 들어준 이제 보험 판매 하시는 분한테 그냥 네. 이거 다 해주세요 막 이러고 몰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사실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업이 아닌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도 팔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막 해준다 그런 좀 황당한 사례들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거를 직접 하기가 좀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서 바로 어떤 중개기관이 있으면 딱 중개기관 A라는 데를 정해서 병원에서 여기다 바로 서류를 보내면 이 중개기관에서 그럼 관련 서류를 보험사 이렇게 보내주면 되지 않냐. 왜 굳이 각 소비자들이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냐. 이게 결국엔 법안의 핵심인데 그 중개기관은 어디로 할 거냐. 이것만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재수 의원 안을 보면 전문 중개기관 하나 만들자. 아니다. 뭐 고용진 의원 안을 보면 그냥 심평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는데 여기다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평가원에서 다 자료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이제 벌칙 규정.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좀 많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료계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규정들이 조금 각각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는 핵심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각 6개의 법안이 이제 계류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간소화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돼 있고요. 저도 이게 꽤 불편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 연합은 국회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 한국소비자단체 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답보 상태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 단체는 주요 소비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을 보유 중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의료계는 결국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인데요. 의료계는 그동안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의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그리고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 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또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또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입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데 이러면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고 또 전산화된 개인 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한다. 그래서 악용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하는 것은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나가는 길이라며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 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당국이 나서서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의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보험업계는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 그런 입장인데,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덜어내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 이게 44%고요.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는 게 73%에 달했는데 아울러 보험사들은 청구 시 사용되는 종이 문서 등의 사용을 줄이고 관련 서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놓은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또 소액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보험사와 대형 병원 간 전산화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모든 병원과 보험회사가 참여해야 제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팩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구 등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종이 문서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으로 효과가 현재 미미하다며 소비자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비 증명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 거치는지 궁금해요. 저도 앱 사용해봤는데 간단하긴 한데 이게 또 앱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또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2,716만 건으로 가장 많은 이제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팩스인데 말씀 잘 주셨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내용을 좀 이제 사용할 줄 알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익숙해지고 하면 간편한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고 이거 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 팩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걸 종이로 일일이 팩스로 보내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소비자가 직접 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하다 하니까 어쨌든 법안에 계류 중인 내용은 이거를 병원에서 중간 단계 거쳐 어떤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심평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보내자. 근데 의료업계 입장은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개인의 우리 아마 이 서류 내실 때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역들이 들어갑니다. 네. 진료에 관한 내역들이 아주 깨알같이 써 있어서 정말 이거를 중간에 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의료계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게 너무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이거기 때문에 실제 뭐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건수가 많긴 하지만 또 다른 이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되는지도 또 그것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좀 개선하는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편한 방법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생생법률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상담자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이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네네. 공동 명의로 해놨어요, 남편하고. 네, 7대3으로 해놨는데 네, 그거 이제 조론을 이제 따로 살라 그러니까 네, 거기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이
네네. 처음에는 서류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네.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안 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공동 명의로 남편과 공동 네, 명의로 빌라를 갖고 계신데 네, 이제 뭐 조론 내지는 뭔가 따로 살려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네, 처분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남편분이 협조를 안 해주고 계신 네, 네. 상황이군요. 네,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김지진 변호사님 관련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말씀 네. 나눠보시면서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인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내용 잘 들었고요. 네. 네, 예,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 뭐 좀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네. 남편분하고 지금 이제 이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 이혼을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혼을 예. 하려면 이거 집을 팔아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공동명의라 제가 7이고 남편이 3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받을까봐 그리고 또 이 빌라라 옛날 빌라라 잘 안 팔리니까 네, 네, 네. 이혼을 절대 안 해준대요. 네. 그래서 조론이라도 하려고 따로 살으려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서류도 안 해준다 그러네요. 조론 서류에 어떤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대출을 받으려면은 네, 이거 네. 공동명의니까 같이 똑같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걸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은 절대 이혼은 못 하시겠다는 입장이고, 네. 우리 상담자님은 이제 그러면은 그거 이제 소위 이제 조론이를 따로라도 살으려고요. 저는. 예, 소위 이제 사회에서 좀 얘기하는 조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일종의 별건데, 네, 별거. 예, 예,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네. 별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거를 네네. 이제 그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공동명의인데 남편분이 이 담보대출 받는데 협조를 안 해주신다. 네. 지금 상태가 상황은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변호사니까 법적인 어떤 원칙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이 부분은 네. 네.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네. 법률상 부부신 거 아니에요? 네네. 예전에 혼인신고 다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 법률상 부부고 조론이라는 거는 사실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혼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청구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을 한다. 예를 들어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다. 네. 그러면 이혼이라는 거는 법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 민법에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럼 그거에 따르는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 그러니까 네. 남편이 예를 들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게 1억 정도 되면 나머지 반은 나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남편한테 어떤 가정 폭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게 또 생겨요. 네.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있으면 양육비 청구가 생기고 이런 갖가지 청구권들이 이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법적 개념이 성립을 해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소위 조론이다, 이제 별거다 이런 네. 거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나는 이제 조론할 거니까 남편 상대방한테 난 이제 그럼 조론할 건데 이거 해줘. 아까 이혼에 따라오는 청구권처럼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 뭐 나한테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이거니까 뭐 협조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원칙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연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냥 난 별거 하고 싶은데 이게 공동명의라서 대출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그건 없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뭐 이혼을 하게 된다. 아니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지금 예를 들어 7대 3이면 지분이 더 많이 있고 그게 기여도가 얼마 되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빌라가 1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분한테 법적으로 뭘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남편이 그러면 알았다 뭐 그렇게라도 잠시 떨어져 있어 보자 해서 대출에 협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렇게 대출을 받지 않거나 그냥 남편분이 뭐 일정 부분
보증금을 지원을 해주셔서 그럼 뭐 나가 있게 된다거나 이런 거지. 지금 어떻게 남편분한테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다. 요거는 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자님 추가적인 질문 그-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면 한 돼요. 가지 더 궁금한 게 네네. 네. 만약에 이거를 저 1억을 대출을 만약에 신랑이 이걸 서류를 해서 받았어요. 만약에 네. 받았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은 누가 갚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하고 원금을 갚으시는 거는 이제 그 계약하실 때, 예. 네. 계약하실 때 당연히 뭐 남편 이 공동명의자분들은 당연히 대출 계약할 때 두 분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어쨌거나 은행에는 두 분이 공식적으로는 두 분이 합쳐가지고 뭐 이자를 내시든지 하는 건 맞는데, 예. 네. 예를 들어 그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다달이 10만 원이면 그걸 은행에 10만 원 내는 거는 원칙적으로 두 분이 하셔야 되지만 두 분 내부적으로 이거는 뭐 누가 더 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 중에 7만 원은 남편분이 분담하고 3만 원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은행에 예를 들어 정해진 이자가 있으면 그걸 내시는 건 형식적인 분담은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지만 근데 이걸 내부적으로 당신이 나 이거 뭐 나가 있게 좀 나가 사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자는 당신이 부담해 줘. 그럼 남편분이 다 내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네, 이게 저희가 한 40년 됐거든요. 네, 이 결혼 생활 한 지가 네, 네. 40년 됐는데 이제 애들은 다 커서 맨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 핑계로 이제 이런 걸 못 해줬어요. 애들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네, 이렇게 살면서 이제 40년 살면서 엄청 막 이게 맨 처음에 살게 된 것도 성폭행에서 임신된 거였는데 근데 살면서 폭행에 욕설에 술 중독에 막 그런 거 갖고는 신고할 수는 없나요, 경찰서에? 당연히 신고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아니,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신고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신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폭행이나 네. 뭐 아니면 뭐 욕설만 가지고 이제 협박에 준하는 욕설이라면 예. 이제 신고를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신고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는 게 신고고요. 예. 근데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네. 실제로 처벌이 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없이 내가 신고했을 때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겠죠. 그러면 네, 신고 네. 하나 많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앞으로라고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뭐 폭행이 있으면 진단서라든지 뭐 녹취라든지 그런 증거는 있어야 돼요. 한 번 폭행해갖고 경찰이 오신 적은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몇 번 있는데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뒤로 오셔가지고 뒤로 수갑해갖고 간 적은 있는데 그리고 그 앞전에도 또 경찰이 오시고 막 폭행을 해가지고 막 그런 몇 번은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 증거도 안 되죠.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따로 그때 처벌이 안 됐나요? 그때 경찰이 왔는데? 그냥 데려갔다가 하루 자고 풀어주던데요. 뭐 통상적으로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게 지금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전 폭행으로 뭐 신고했던 점들, 그런 점들이 추후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해서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신고되었던 내역들까지 더해져서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누범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기존의 어떤 이런 이력들이 어떻게 보면 참고는 되죠. 증거는 안 되더라도 처벌하는데 충분히 참고는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답답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네. 네, 네. 예, 상담자님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가려면 증거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좀 막막한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상담자님이 지금 현재 취해야 되는 조치들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 뭐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뭐 가정 내에서 뭐 폭력도 있었고 이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 그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좀
한 3, 40년 되신 부부들께서 이제 나 졸혼하고 싶다. 그럼 졸혼하면 이제 상대방한테 뭐 받을 수 있냐 이걸 이제 병원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실제 이런 졸혼이나 별거는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뭐를 내가 상대방한테 명백하게 뭘 청구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이까지 가지 않는 단계의 이제 졸혼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 그냥 별거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좀 굉장히 소원하고 갈등이 많은 관계라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남편분한테 그냥 나 이혼 할래 막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이제 나가서 좀 생활하시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계속해서 어떤 그런 폭행이나 뭐 폭언 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거의 이력도 있고 좀 증거 같은 걸 명확하게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뭐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일들이 잘 해결되셔서요. 좀 편안한 상태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창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던 중 저희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영향력 있는 블로거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성 글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출 30% 이상 상승을 보장한다며 그렇게 안 되면 전액 환불이나 1년 연장 무료 관리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사실 식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도시락까지 만들어 배달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홍보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온라인 광고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홍보 업체는 계약 후 돌변했습니다. SNS에 날림으로 한 번 정도 검색되지도 않는 자체 뉴스 기사 하나를 올리더니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고소하라면서 오히려 배째라는 식입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 소송을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좀 막막한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매출도 줄어서 힘드신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온라인 광고, 홍보 사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주요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마케팅 이제 광고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많이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많이 오고요. 뭐 변호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블로거 뭐 해주겠다, 뭐 조회수 올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딱 특정지 딱 완전 단정적으로 이게 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해갖고 쭉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이 홍보를 이제 어떤 특정 수단을 정해요. 뭐 인별그램이면 인별그램, 뭐 블로그면 블로그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뭐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이 컨텐츠를 홍보를 해주고 조회수를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실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막 기사를 내갖고 근데 실제 보면은 그 제대로 된 뭐 언론은 아니고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거의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언론사 같은 데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주고 뭐 이런 걸로 홍보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건당 얼마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지금 상담 주신 식당 사례처럼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절박한 이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좀 이용해서
이런 이제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좀 현혹하는 이런 좀 광고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뭐 당연히 제대로 된 마케팅 회사도 많은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좀 피해 사례들도 좀 덜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도 정말 이렇게 광고 대행해주겠다, 홍보 대행해주겠다 이런 전화, 메일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를 필요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자체 기사를 올리고는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게 조금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사, 형사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다 뭐 매출을 얼마 올려주겠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어떤 채무 이행에 관한 어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거를 어떤 정형 계약에 포함시켜야 될지는 지금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상호 이제 어떤 여기서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그런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민사상 당연히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효과들, 뭐 계약을 해지하고 말씀하신 아까 200만 원인가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원상 회복을 하고 뭐 만약에 손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받으셔야 될 그런 이제 민사상 어떤 권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이제 형사상 사기로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 지금 마케팅 업체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걸 할 의사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그게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만한 어떤 능력과 의사가 없는 그런 회사가 이런 고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 소비자님을 이제 속여서 이제 200만 원이라는 어떤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형사상 사기다 이렇게 어떤 형법적인 명확한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망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 그리고 기망행위 자체 요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 법적 절차를 밟아도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 금액이 이제 2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소상공인 분들은 200만 원 굉장히 큰 그럼요. 돈이죠. 큰 돈인데 어떤 평균적인 민사 소가로 봤을 때는 이제 소액에 해당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드는 기간, 사실 기간도 일종의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비용 기간이고 그리고 뭐 물론 뭐 변호사를 안 쓰신다고 해도 여기 부대 비용들, 뭐 인지 송달료나 이런 부분들 다 합치고 그리고 만약에 또 변호사를 쓰신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이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머뭇거리게 좀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저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예 이제 이게 완전 사기죄 같다. 내가 봐도 도저히 이쪽에서는 실체가 없는 거의 수준의 회사인데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럼 사기가 맞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이제 민사소송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고소를 한 다음에 이게 고소를 받고 이 사람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는 특징이 이제 원상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쉽게 얘기해 상식적인 단어를 쓰면 돌려준다는 건데 피해를 회복시키면 그러면 굉장히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형 요소가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절차에서 200만 원 정도를 그냥 바로 돌려받기도 해요. 그냥 이거 돌려드릴 테니까 뭐 처벌 불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신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못을 한 회사를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굳이 고소를 하시기보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거 분명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200만 원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테니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내용 증명이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걸 잘 정리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2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 돌려드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무조건 민사소송만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으면 요거를 해결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 법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특히 사기는 이제 한 번 돈이 건너지면은 이거를 다시 돌려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가끔 이런 업체들 가운데는 실제 뭐 사업자 주소나 이런 거조차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자라면 갖추어야 할 어떤 형식적인 것들, 뭐 사업자 등록 번호도 뭐 없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어떤 홈페이지가 하나 없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확인을 하신다고 한다면 법인 등기부나 이런 것도 한번 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러니까 마케팅 쪽에서 사실 사기를 당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물건이면 자, 예를 들어 이게 물건 값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 주고 내가 그 물건을 받아요. 실제 그 눈에 보이는 물건이면. 그렇게 되면 사실 깔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나 이런 기망을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좀 모호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마케팅을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매출을 올려준다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좀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당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하겠냐, 그거를 좀 보여달라 해서 그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몇 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이런 예방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런 사기 피해 피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결국 도움 요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한테 이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 소비자보건 같은데 이런 데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체들은 단체라기보다는 조직인데, 국가 조직인데, 실제로 우리 다 소비자잖아요. 마케팅 이런 진행하는 마케팅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홍보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약간 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두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많이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어떤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 부분은 좀 국가에서도 실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그 국가 단체 이런 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또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장사 상황도 어려우신데 이런 피해 겪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또 안 좋으시겠어요. 아무쪼록 잘 좀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고시 공부를 하다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2년 연애를 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며느리는 두 아이를 키우며 5년간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계속된 고시 생활에 독박 육아로 힘들어했던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살던 저는 급히 아들 집으로 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아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죠. 공부도 접고 직장도 없이 매일 방 안에서 술만 마시며 피곤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고, 제가 지금 그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펴서 어린 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아이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아들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아유, 어머님께서 정말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아들이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이제 삶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제 아들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실상 뭐 이제 가정을 버리고 이제 나가고 더군다나 이제 자식들까지 거의 이제 뭐 거의 버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나갔다가 이제 결국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해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온 건데 이 사연 자체가 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뭐 요즘 그런 얘기들도 그런 또 사례들도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이나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어떤 보험금 이런 거를 또 타기 위해서 갑자기 뭐 집 나갔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찾아온 뭐 장례식장에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사연들이 좀 종종 나오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가족 사이에 어떻게 좀 세상에서 가장 좀 가깝고 서로 의지해야 될 이제 가족인데 참 이렇게 가족을 버린 것도 버린 거지만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 본인의 어떤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요, 며느리가 상속권자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뭐 안타깝지만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이혼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법 이제 1003조인데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여기서 이제 아드님일 텐데 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때 배우자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하고 이제 같은 순위이고요. 그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이 사연을 보면 이제 피상속인인 이제 아드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고 또 불륜으로 집을 나간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들의 법적인 배우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 1003조에 따라서 며느리는 이제 사망한 아들의 이제 직계 비속인 두 자녀와 함께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며느리가 지금 불륜으로 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아들이 사망했다고 이제 어머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될 여지는 없을까요? 네,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민법에 바로 다음 조문인데요. 1004조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쭉 있는데 핵심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상속 결격 사유는 쉽게 두 가지입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드님이겠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제 고의로 예를 들어 살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상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신체를 해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을 쓰려고 했을 때 이 유언 쓰는 행위를 방해한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유언을 조작해서 집어넣었다든지, 그러니까 유언 자체를 완전히 이제 조작을 한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내용 중에 요즘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험금도 그렇지만 이 나중에 집을 나간 어떻게 보면 가족을 버린 어떤 배우자분들이 나중에 어떤 재산상 이득을 노리고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방지해야 된다 해서 이 상속 결격 사유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자. 그러니까 뭐 집 나간 이제 배우자들은 이게 상속 결격 사유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있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긴 한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주어진 사례 여기서는 이제 안타깝지만 마드님이 이제 자살을 하셨고 따로 뭐 유언장을 남기시거나 이런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는 지금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예요. 어린 것 같은데 이제 며느리가 그러면 손자들이 받게 될 몫까지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만이라도 이 손자들의 몫만이라도 친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또 조금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상담자분께는 이제 지금 손자겠죠. 손자하고 지금 찾아온 사람이 어쨌거나 며느리일 텐데
그 며느리가 손자의 어떤 양육이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지금 며느리는 뭐 아예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갔다가 이제야 집안에 이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돌아온 거고, 그것도 더군다나 재산 때문에 돌아온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이제 며느리가 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며느리가 또 불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주장 입증한다면 이게 손자들에 대한 어떤 며느리의 친권 상실이나 또 법률 행위, 그러니까 손자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법률 행위, 대리권, 또 뭐 재산 관리권 이런 것들을 상실을 법원에 이제 별도로 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고 자녀들을 그동안 보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친권 상실의 사유로 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 지금 보면 스토리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며느리가 거의 이제 자녀들을 버렸다 이런 부분, 우리가 상식적인 의미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친권 상실은 이제 민법 제 924조에서 이제 우리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민법 925조에서 가정법원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명백한 그 관련 조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현재까지도 며느리가 불륜 관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가출로 자녀 양육에 소홀히 했고 자녀들이 엄마 양육을 원하는지, 자녀 의사도 중요합니다. 좀 검토해서 친권 상실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법원은 사실 실무에서는 친권 상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친권이라는 거는 이제 친부나 친모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상실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일반적인 친권 상실 사유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또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문란한 성생활이나 방탕, 상습, 도박, 범법행위의 반복 등 현저한 비행, 생사불명, 중병, 정신병에 의한 장기 입원, 복역 등의 경우에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아무 사례에서나 이제 친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사연은 좀 듣기에도 좀 도가 지나치다, 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뭐 불륜행위도 그렇고 어쨌든 어린아이 버리고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뭐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기타 입증할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한다면, 어쨌거나 가정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은, 제일 기준은 자녀들의 복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이 애엄마한테 우리 손주들을 맡길 수 없다, 이거를 잘 입증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친권까지도 상실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니 조금 이제 제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요. 결국 어른들의 싸움에 자녀들이 희생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결국 이 자녀들의 몫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줄 수 있는가가 남은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일단 상속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친권 상실이나 제한, 이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의 어떤 결정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의 있던 부적절한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법률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신 뒤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주신 것처럼 친권 상실이나 제한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하셔서 관련된 증거들 충분히 모으신 후에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